추사 김정희는 한국인으로서 당대의 세계 최정상을 차지한 몇 안 되는 위인 중 한 분이다.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추사라는 인물이 단순히 글씨, 서예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시, 서, 화 모두에 능했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청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리의 학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국에 있던 친구들이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추사 도장이 있으면서 여기 왕이선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거의 처음 찍어낸 책으로 보이는 초창기에 누구의 도장이다.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처음에. 장서인의 주인을 확인해, 주인을. 그래서 현종실록을 찍어내요. 추사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과 또 국제적인 지식인들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어떤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박철사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다고. 추사 선생님 호가 가을 추자 추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또 가을에 추사 선생을 또 알아보러 다닌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을 여행 떠나볼까요? 그러시죠. 김소리 아나운서는 예산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갔죠? 예산이 추사의 고향인 거죠? 예, 추사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묻히신 그런 곳입니다. 평소에 추사 선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 독창적인 추사차라는 글씨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로 굉장히 명필로 조선시대 이름이 알려졌던 분, 그 정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추사는 실제 당시의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동아시아에서 그러면서 또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하면 세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대표적인 서화가. 추사체를 창조하고 경학, 금속학으로 조선 후기 문화를 일신했다. 하지만 그는 100여 개의 호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규정하려 하지 않았고 고루한 양반들보다 재주 있는 중인들과 더욱 친했던 자유인이었다. 국운이 기울어가던 시대를 살았던 한령의 천재. 추사 김정희를 만나러 가는 어느 가을나라 여행이 이제 시작된다. 어머, 박 선생님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 뒷산 이름이 용산인데 여기 지명이 충남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예요. 용궁리. 예, 그 궁자가 들어가는 게 참 범상치 않지요. 그렇네요. 예, 바로 우리 그 추사 선생님의 증조부 되시는 분이 영조임금님의 딸 화순옹주랑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영조임금님께서 이쪽 땅을 사폐주로 하사를 하셨고 그 53개의 그 당시에 그 군이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충정도에. 예, 한 군에서 한 칸씩 기부를 해서 53칸의 저택이 지어졌대요.
53칸이나 됐으면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충청도 쪽에서는 이 집이 거의 궁이었겠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네. 궁궐이라고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불렸다라는 거죠.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와 결혼한 월성이 김한신이 추사의 증조부다. 김정희는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 월성이 대가문의 적통을 이어받았다. 화순옹주를 끔찍이 아끼던 영조 임금은 사위인 김한신에게 경복궁 옆 월성이 궁과 향저인 이곳 예산에 넓은 전답을 하사했다. 그 화순옹주가 38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 그 화순옹주의 남편 월성이. 추사 선생님의 증조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지요. 이때 우리 화순옹주가 남편 따라 죽겠다고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영주 임금님께서 그 왕들은 사가에 감히 이렇게 나가시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말렸어요. 좀 한 숟갈이라도 받아 먹으라고. 어떻게 했냐면 화순옹주가 그 한 숟갈을 아버지 명이니까 받아서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뱉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15일을 금식을 해서 의지가 결국 확고했군요. 남편 따라 이제 여필종부를 한 거죠. 정말 열려네요. 예, 요즘에 여필종부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여필종부는 여자는 필히 종부세 내는 남자를 만날 거예요. 우리 소리님도 꼭 그런 남자 만나고 싶지요.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이렇게 왕실에서 연려가 나기는 단 한 분이래죠. 화순옹주가. 맞습니다. 중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왕실 일원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비문을 보면 일단 어필이네요. 그렇죠. 임금의 글씨라는 얘기죠. 영조가 써주신 예, 건가요? 영조가 친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유명 조선국 수록대부 월성위 겸 오이도총부 도총관 실진년 문체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1살에 눈물을 닦으면서 쓴다. 이제 이런 딸과 말을. 사이가 그렇죠. 죽었으니까. 딸과 사위의 묘비를 장인이 아버지가 써주는데 그것도 임금이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그 말까지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 애통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런데 그 시호가 정여공이에요. 정여 김공지묘. 화순옹주는 부좌. 왼쪽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가 이제 홍문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두 분의 이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는 추사 가문의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위인전을 딱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영험한 징조가 있었잖아요. 특이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그런 거 없나요? 추사 선생님도 그런 게 있죠. 회임을 24개월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추사를 임신했을 네, 때 어머니가 네. 24 달을 회임을 해가지고 낳았다.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우물이 말랐다가 태어나니까 우물물이 다시 차올랐다. 이 뒤에 있는 그 초목들이 다 시들었다가 태어나고 나니까 다시 생기가 돌고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추사의 탄생과 함께 온 세상에 어떤 생기가 돌았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거죠.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추사 선생이 8살 때 쓴 편지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아, 8살 때. 예, 예. 어릴 때 쓴 편지인데. 그렇죠. 그럼 아버지한테 그렇죠, 보낸 그렇죠. 편지인가요?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고 그 편지 여백에다가 답장을 썼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네. 복, 불심, 요염, 네. 기후 약하, 복모, 구구. 그래서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주 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이 아우하고 또 이름이 아직 안 지어진 모양이에요. 유매, 여동생이네요. 어린 여동생. 또 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럼 추사가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친아버지와 또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예. 지냈잖아요. 글씨가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반듯하고 예. 잘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편지의 내용도 예. 8살 아이가 그렇죠. 벌써부터 가족들 생각하고 안부 물어보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요. 기억력이 비상하고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넘치는 아이. 김정희는 8살이 되기 전
이미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 추사가 태어난 때는 정조시대.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도 조선은 소중화 사상의 허울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고 있었다. 정조는 이를 개혁하고자 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청나라와의 관계. 정조는 청나라에 보낸 사신들을 통해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어수문, 물고기와 물. 정조 임금이 세운 규장각이 개방의 산실이 되었다. 그런 관계. 물과 물고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청나라와의 교류가 막 시작될 그때쯤에 연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준비해왔거든요. 예. 그림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시 분위기를. 예, 이게 숭실돼 있는 봉사도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게 걸륭제 때예요. 그래서 걸륭제가 어디 밖으로 이제 행차하는 장면, 이 부분이 이제 청나라 황제의 행차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이제 국영권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조선 관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간모를 갖춰 입었고 조선식. 이 이제 겨울인지 이렇게 좀 이제 방한 예. 모자를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이 세 분이 아마 삼사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수행 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행의 분위기가 예, 예. 그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 많이 다르죠. 저 예. 17세기에는 청나라가 원수의 나라니까 간암에 안 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서 굴욕을 당한다. 청나라 황제에게 절하기도 싫다 이런 분위기였고 이제 18세기 들어오면 청이 발전한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외부 출입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구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에 한번 가서 북경을 구경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제가 아는 사례로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제 집안에 상이 났는데 그러면 3년상을 지내야 되죠. 근데 동생한테 맡겨놓고 연행 갔어요? 연행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제 북경 여행이죠. 연행을 다녀온 사신들 중 북학파가 생겨났다.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사고시로 민생을 돌보자는 움직임.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제가의 북학이, 홍대용의 담헌연록 등 매년 기행문이 출판되고 14살이던 김정희 역시 스승이던 박제가의 영향을 받아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도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한 뭐 10대 때부터 이미 네. 좀 중국을 나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네. 꿈을 꾸고 있었고 네, 네. 결국 이제 2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생부인 김노경이 부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예, 예. 바로 이제 예. 중국을 떠나게 되죠. 추사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못 간 분도 많죠. 다산 정약원 같은 분은 못 가셨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제 추사는 저 젊은 시절에 청년기에 이미 박제가라는 아주 대표적인 중국통 학자를 만나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 분위기, 문물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추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발하기 바로 전에 과거시험 합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바로 어찌 보면은 네, 네. 시험 합격 네. 선물 정도라 될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행이 데리고 큰 간 거죠. 선물이죠. 큰 네, 선물.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24살에 그런 큰 이제 자기의 꿈을 10년 동안 준비했던 그 꿈을 실현할 진짜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랜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예. 한양을 출발. 압록강을 건너 요동들판을 지나는 연행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했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말을 타거나 걸어서 북경까지는 2달 가까이가 걸렸다. 추사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연경, 베이징까지 네, 만나요. 이제 드디어 연경이 왔습니다. 네. 추사가 얼마나 연경을 와보고 싶어 했어요. 동경하던 곳이었는데. 네.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0년을 준비해서 온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그 흥분과 또 설레임
또 기대. 이 일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라고 해요. 또 각 지역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오는 분들이 이제 머물던 곳이잖아요. 네, 많이 머물렀고 또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미 조선의 지식인들과 교류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추사가 왔을 때 옥화관이라는 데 머무르니까 그 옥화관이라는 데 숙소를 두고 추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고 또 소개를 받은 사람들 찾아다녔을 거고 아마 정신없이 아마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这个会馆呢，这个它是1807年建的，距现在呢有206年的历史了。从建筑上说呢，是完全清代式的建筑，清代的，对。听说这里有很有名的一个井，可对，能是就是这个，这个呢叫子午井，植物井。子午嘛是吧？20，这个水啊，这个淘上来的水啊是甘甜的。 甘甜的，就是甜的，甜的，这个其他的时候呢，不甜，其他时候不甜，我很喜欢喝。对，好。你们是专门做清史研究的吗？ 자시와 우시 이 두 시간에는 물이 아주 달다고 쓰여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렇지 않다. 추사 선생도 그때 자우천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기는 정으로 됐지만 천으로 돼 있다고. 아마 우물이 솟아올랐던 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렸지만 거기 보면은 나도 너무 신기하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었겠네요. 아마 추사 선생도 와서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 연경이 왔다면 꼭 와서 봤을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예. 북경에 도착한 추사는 가장 먼저 청나라의 대학자 옹방강을 찾기 시작했다.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你好，你好。欢迎你们从韩国 KBS 电视台的吧？对，好像是吗？哎，我是，你们是韩国 KBS 电视台的，对欢迎你们来到北京的法源寺。你们是想了解一下有关这个金正喜的这个情况是吧？ 추사 김정희가 78의 옹방강을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린 곳 법원사. 청나라 최고의 금석학자.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과사전인 사고전서 편찬에도 관여했던 담계 옹방강.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옹방강과의 만남은 그의 서가 소재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这里是翁方刚的书斋。对。 这个翁方刚的这个藏书楼有很多名字，书斋是其中之一，因为里边要藏这个宋代苏东坡的很多的这个拓本，他是书法家，他有很多这个自己的拓本。这里面有这个苏东坡，对吧？对，有苏东坡的画。张老师，这里是翁方刚第一次见面金正喜的地方吗？所以一见面以后呢，他感到非常惊讶，所以他原话是讲说：“海东犹有此应物也。” 意思就是说，朝鲜，还真有这样青年才俊呢。翁方刚是当代的杰出的学者，那个时候金正喜是24岁了。金正喜在拜见这个翁方刚，因为翁方刚非常喜欢他，所以破例的把自己的这个藏书楼啊叫石墨书楼。 这里边有收藏了很多这个著名的这个，比如说宋代的拓本呐、什么这个金石图片，这些东西呢有8万多件。对，所以金正喜看了以后大开眼界，这应该是当时笔谈金正喜留下来的记录。愿得先生手记，宝琴斋3字，游堂2字。这应该是金正喜先生当时向翁方刚先生提出的要求。希望翁先生也是有名的书法家嘛，给他留下墨宝。 这里边游堂呢，就是金路京的号了。金路京是金正喜的父亲。对，청의 황금 시대였다.
중국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청나라. 세계 각국의 사신들이 몰려들었고 상업과 무역이 빠르게 발달했다. 서양 문물의 상징 북경 천주교당과 천문 관측 설비가 일찍이 갖추어진 관상대. 조선의 학자들이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과 최신 학문이 모두 이곳에 있었다. 여기가 류리창, 네, 유리창 거리인데. 조선 시대의 사신들이라면은 여기가 거의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홍대용 같은 사람이 와서 처음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중국의 이제 학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유리창이고, 그분 말고도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유리창이 와서 이 중국의 학자들, 젊은 학자들과 사귀던 그런 모임의 장소고, 그런 장소죠. 옹방강의 제자이자 양주 출신의 대학자 완원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남쪽 서첩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글씨보다 북쪽 비석의 거칠고 힘있는 글씨를 강조한 북비 남첩로는 완원의 가르침이었다. 김정희는 완원의 완자를 따서 완당이라는 호를 짓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적고제 종정 이기관지, 이게 완원이 지은 책인데, 완원이 여기서는 이제 주로 금문들,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이런 솥이라든가 옛날 그릇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모아놓은, 금석학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추사한테도 이게 보내줘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귀한 책이네요. 추사가 봤던 책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같은 책, 되네요. 예, 그런 책이네요. 지구자의 적고제. 완원서. 완원의 고향 중국 양주시. 这是阮元家庙。把阮元进家庙的整个经历以及阮元做官的情况都记在其中。一般的就是由皇帝亲自撰这个祭文，就是在纪念阮元的时候有一个祭文，这是最高的荣誉。就是说，包括翁黄冈还有阮元都觉得这个金阮堂啊，觉得金正喜呢，他是一个天才。 완원의 추사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경학에 관한 저술들을 모두 모아 집대성한 책 황청경애를 전해준 일화는 유명하다. 360책, 1400권 분량의 백과사전. 완원은 총책임자였다. 광저우에서 북경을 거쳐 한양까지 1만리 길. 책은 추사의 제자 이상적을 통해 수레에 실려서 2년이 걸려 조선으로 들어온다. 완성되지도 않은 책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제자를 위한 큰 선물이었다. 特别重要，有相当的这个交情，学术方面是知音，他才送给他。至于说路程远呢，这是你看啊，就是从广州那边，从中国大陆的最南边运到这个北边，然后再在北边又经过这个朝鲜半岛，是吧？这个距离非常远。这个资料里边有记载，说2月初1日啊，他们举行了这个欢送会。这欢送会，这个就在这个法源寺附近举行的。参加的人呢都是翁方刚的弟子。这幅画呢，应该是他们聚会的一个场景。这里边坐在这个上首的，就应该是宾客，是金正喜，金正喜帽子是吧？典型的朝鲜装束。那么相当于现在的什么呀纪念照吧？对，那纪念拍一个纪念照，大家拍一张就散会了。对，他们的关系很深，还有交流很多，他们很不想离开。因为从金正喜啊到北京，到他离开，一共不到2个月的时间。他是10月的下旬，10月末来，应该就是现在这个时候吧，来到北京。所以到这个走开的时候还不到2个月啊，他们的友谊呢，非常好。但是当时的情况下，这样的话一般的嘛，
生北的时候画一江花，纪念这他们的聚会。画画的时候呢，并不多见，一般会题诗，每个人题词、题诗，每个人题一首或者一句啊，这样的话形成一个纪念的一个作品。 완원이 주최하고 옹방강의 제자들이 참석해 이별을 아쉬워하는 송별회. 추사 선생이 돌아가는 날, 시간이 짧아 대략적인 그림으로 이 모임을 기념한다는 글귀. 뜻이 맞는 만남은 일생에 단 한 번, 다시 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 돌아온 김정희는 그날을 잊지 못했다. 이 시경 글씨는 이제 추사의 그 스승인 옹방강이 아는 글자로 적혀 있네요. 시경. 예, 그렇습니다. 예.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이 시경이라는 그 뜻은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경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지을 만한 좋은 경치다. 근데 이 시경이 글씨는 그 송나라 때 충신이었던 그 유규라는 사람이 쓴 예서 글씨인데요. 옹방강이 탁본을 떠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추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추사한테 보내줬는데 추사도 똑같이 그 글씨를 여기다 새겼죠, 이렇게. 새겼고 저 앞에 있는 화엄사 원래 거기도 시경루라는 또 누각을 지었어요. 거기 현판을. 여기는 시경, 거기는 시경루 해서 그 옹방강을 그리는, 사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추사가 처음에 중국 가서 옹방강을 만나고 귀국을 했는데 네. 옹방강이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게 반갑고 뭐 펄쩍펄쩍 뛰었죠. 네. 좋아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옹방강 선생을 모시는 집도 하나 짓고 또 이분의 뭔가를 기념하는 뭘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스승의 뜻을 기리고 그렇죠. 싶었군요. 그리고 자기의 학문적인 뿌리도 일단 옹방강에 찾는 거죠. 화엄사 뒤편 병풍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새로운 학문에 눈뜬 그의 다짐과도 같았다. 천축고 선생 때. 옹방강의 서재에서 본 글씨 천축고 선생 때. 옛 선생이 기거하는 집이다. 옹방강의 제자들이 작은 복례라는 뜻으로 제자임을 표현하던 말 소복례. 추사는 이렇게 집 뒤에 있는 오석산 곳곳에 스승의 흔적을 새겨 넣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옹방강은 50살이나 어린 제자가 조선으로 돌아간 후에도 먼저 편지와 글씨를 보내 생각을 전했다. 가르침은 옹방강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1811년) 옹방강은 실사고시 편액을 보내 사실에 의거하여 사물의 진리를 찾아야 하며 옛것을 고찰하여 오늘을 증명하는 일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고 역설했다. 금석학의 대가 옹방강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김정희는 우리나라 금속문 연구에 몰두했다. 그중 최고의 성과는 단연 북한산 비봉에 서 있던 진흥왕 순수비. 이전까지는 무학대사비로 잘못 알려졌던 이 비석이 사실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혀낸 것이다. 1816년에 추사 선생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보면 차 신라 진흥대왕 순수지비 되어 있고 병자 7월 김정희 김경현 내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신라 진흥대왕의 순수비다. 이 진흥왕 순수비 말고 7개의 또 다른 비석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뭐 평백제비, 당유인원비, 경주 문무왕비, 진주 진감선사비, 문경 지증대사비, 진경대사비 이런 데 보면 이제 깨져서 글자 획이 일부만 남아 있죠. 네. 뭐 이런 것까지 그대로 표시하고 위에 글자가 없어진 부분은 또 없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석에 새겨 있는 글자라는 것은 글씨를 연습할 때 쓰는 어떤 서예 교본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추사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신라 시대, 백제 시대 비석들을 찾아내서
고증하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면서 고증학이라는 조선의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가히 완당바람이라 할 만했다. 김정희가 쓴 글씨는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서체와 전혀 달랐다. 조선 최초의 금석학자이자 새로운 글씨체를 창조해낸 예술가의 탄생. 그의 글씨와 그림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34세 때 대과에 급제한 이후로는 암행어사, 규장각 대교, 병조 참판까지 많은 벼슬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지부사가 되어 다시 한번 북경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생의 절정기였다. 그때 비바람이 불었다. 정조 임금의 승하 이후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가던 안동 김씨 집안이 중국에까지 유명해진 그를 놓아두지 않았던 것이다. 숱한 선비들을 죽음으로 내몬 권력 싸움. 김정희는 예산 향저에서 끌려와 의금부로 압송됐고 며칠 동안 국문을 받고 혼절했다.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두 번째 북경행을 꿈꾼 지 2달 만에 비극이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추사는 친구인 우의정 조인영의 상소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치고 절의 고도 제주도로 유배된다. 이걸 지은 분이 추사 유배 시절에 여기 목사를 지낸 이원준이라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추사가 제주에 와서 처음 발 디딘 곳이 여기죠. 네. 화북진 항구. 네, 이렇게 바로 이제 화북진. 그 당시 여기 이제 도착해서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아마 이 동네에 살던 꼬마 애들이 이제 몰려온 모양이에요. 몰골이 처참한 그 유배객을 가리키면서 이제 막 구경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화북진에서 대정연까지 거리도 상당하지 않아요? 예, 그게 지금 제주성에서 한 80리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 30km가 넘는 그렇죠. 거리인데. 예. 주사 선생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유배지에 동생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네. 돌길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반쯤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좀 나오더라. 그러면서 뭐 단풍도 들고 아주 숲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런 걸 느낄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런 편지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가장 끝자락 대정읍. 추사는 더 이상 발 디딜 곳 없는 땅끝으로 향했다. 이쪽이 추사 선생이 처음 와서 머문 곳은 아니고 네. 처음에는 저 송계순이라는 네. 그분 집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와서 지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추사가 여기 살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돌담 위에 탱자나무를 심어놨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추사 선생이 받은 형벌이 위리안치잖아요. 위리안치? 예. 그건 어떤 벌이에요? 위리안치라는 것은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위리안치 형벌을 당하게 되면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막고 사실 혼자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밥도 밖에서 넣어주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사람이 이 사는 환경이 바뀌다 보면 네. 뭐 병도 쉽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보낸 편지가 여러 통이 있는데 매번 그 편지마다 어디 아프다는 얘기가 나와요. 눈이 그렇게 아파서 고생 많이 하시고 코도 아프고 했는데 근본 원인은 소기상에서 생기는 우라병부터 해서 그렇죠. 이 지방에 와서 생기는 풍토병에 그 영향이 있던 것 같아요. 가장 넓은 세상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추사는 이제 가시 담장에 갇혀 혼자가 되었다. 제주에 온 지 얼마지 않아가지고 바로 가장 친했던 친구 항상 김유군이 그랬죠. 이제 사망을 하죠. 근데 사실 김유군 집안이 당시 뭐 워낙 권력을 다 쥐고 있고 그렇죠. 이 추사의 이 생사를 다 쥐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본인은 그 사람이
살려줄 거라 믿었는데 예.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모든 걸 절망감. 잃고 예, 정말 예. 희망이 다 사라진 그렇죠. 느낌이었을 것 절망에 같은데. 빠진 거죠. 예.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부인 예한이 씨도 죽잖아요. 그 이한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편지를 써요. 그렇지. 그러게. 이 편지를 한번 보시면요. 네. 참 그 서글픈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추사가 부인 예한 씨한테 죽은 줄도 모르고 예. 썼던 편지. 자신의 처지가 더 통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겁니다. 예. 먹고 주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너무도 염려되어 갈수록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답이 없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유배 생활 동안 입맛에 맞는 음식을 보내고 버팀목이 돼주던 아내. 아내의 죽음조차 지켜주지 못한 남편. 추사는 그 후 6년을 더 유배지에서 지낸다. 이 스님 중에 초이 스님 있잖아요. 유명하신. 그 초이 스님은 평소에 추사 선생하고도 이 차로 인해 가지고 아주 또 가까워지신 분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낸 편지를 보면은 차를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좀 빨리 좀 보내줘라. 네. 내 차 다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아주 뭐 달달 볶죠. 그래서 사실은 초이 스님 찾아와요. 이걸 찾아왔는데 나중에 또 그 둘이 마음이 또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초이 스님은 와서 보니까 이런 곳에 혼자 아파서 이렇게 막 누워있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떠나질 못해. 그렇죠. 그 떠나질 못하고 또 추사는 추사대로 왜 안 가고 있냐. 내 걱정 말고 빨리 떠나라. 무태 가서 소식 전해라. 내 일생 천자루의 붓과 10개의 벼루를 닳게 했다. 추사는 글과 글씨에 더욱 정진한다. 북경을 드나들던 제자 이상적이 보내주는 청해 서적들을 읽는 것이 전부인 유배 생활. 한 줌 권력의 향배에 춤추는 세파. 유배 생활 9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제자 이상적에게 마음을 담아 그려준 그림 한 포. 세한도는 이렇게 탄생한다. 근데 또 그림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니까요. 거기 그려져 있는 나무가 앙상하고 메마르긴 하지만 굉장히 강인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뭔가 외롭고 고립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떤 결코 꺾이지 않는 자신의 어떤 의지나 확고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또 그 나무에 표현해서 담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추사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이런 절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다른 어떤 그 예술에 대한 또 생명력을 또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겨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사실은 그 나무에 심었다가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한도는 이상적의 손을 거쳐 청나라로 향했다. 세한도를 본 청나라 학자들은 자신의 감상을 그림 옆에 적어 넣었다. 풍경이 아닌 내면을 그려낸 조선의 문인 화가. 추사의 이름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해안도를 보면요, 그 뒤에 이 발문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의 그 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 급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주학파라고 하는 중국서 학문의 중심이 되는 그렇죠. 그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학자들이 썼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완당 선생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으나 사모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 바치오니 한바탕 웃어주십시오. 문복도, 문 안 들여 인사 올리는 그림. 추사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청나라 화가 정조경이 인편을 통해 그림을 전해왔다. 조선의 멸망과 일제시대, 어둠 속에 묻혔던 추사의 업적은 어느 일본인 학자에 의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지스카 기생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래 이 후지스카 지카시 선생은 청조 경학 연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논어 전공자고요. 후지스카는 추사 선생을 청조 고증학의 1인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청나라 고증학의 정수를 가장 정통하게 이해했고 가장 빨리 이해했고 청대 학술을 가장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인물이 추사 선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1939년 경성일보에 후지스카 선생이 기고한 자료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옹담계, 옹방강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옹방강의 문화수학과 김환당. 김정희 선생을 소개하는 기사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재가 됐었네요. 이런 신문 기고를 통해서 추사 선생의 학문적인 업적, 특히 이제 뭐 금석학 부분이라든지 뭐 경학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기고문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추사가 여기서 말년을 보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최말년 4년 정도를 이쪽에서 이제 보낸 걸로 돼 있죠. 여기가 추사 인생의 마지막 쉼터죠. 이곳에서 추사 말년에 어떻게 지냈나요? 사실 이 시기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걸 정리하는 단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는 사실은 추사가 여기 와서 자신의 저술을 2번에 걸쳐서 태워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면 저술을 정리를 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반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고유의 부처 안효선, 대팽두부가 왕체. 최고의 잔치라는 것은 부부하고 아들, 딸, 손자가 모여있는 이런 소박한, 그게 최고라는 얘기죠. 음식은 아주 이런 진짜 시골 밥상 같은. 그러게요. 사실 이 과천의 어떤 그 삶을 대변하는 그런 대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유배가기 전, 제주도를 유배가기 전만 해도 글씨의 경우에도 굉장히 뭐 좀 살집이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귀족스럽고 고급스럽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유배에서 벗어난 뒤로의 글씨를 보면은 뭔가 거칠고 우리 오래된 빗돌의 그 빗돌이 이 비바람이 씻겨나간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거친 그런 글씨. 그러니까 예쁜 글씨가 아니라 뭔가 풍상을 겪은 그런 거친 글씨, 고졸한 맛 이런 걸 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청나라에서는 추사의 글씨를 갖고자 하는 문인학자들이 줄을 이었고 소문은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생애 마지막 기력을 다해 봉은사 경판전에 판전 두 글자를 쓰고 난 사흘 후 추사 김정희는 71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在当时，在中国也是最新的。那么金正喜呢，接受了他这样的想法，回到朝鲜以後呢，努力发掘这个朝鲜所存在的古碑，那么对这些碑刻进行整理。 글로벌 스탠다드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독창성, 예술성 이런 것을 갖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행은 이야기가 있는 여행이었잖아요. 많은 분들로부터 추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들 참 옛날 얘기 이렇게 찾아가서 듣는 기분이라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추사 선생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조선의 대표 선수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와서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다시 가졌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ove was an